현아, 아비는 내 마음속에 분명한 주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만 방금 전과 같은 위험한 일은 앞으로는 되도록 삼가도록 하렴. 길을 가던 중 방금 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니 옆전우는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두려움을 느껴 입을 열어 아들에게 당부했다. 여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마음속에 따스함을 느끼며 부친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편은 웃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옆전우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고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방금 혈아가 여편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마치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자신의 몸으로 여편을 감싸 안아주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제 그저 폐인일 뿐이었다.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 역시 다른 아버지들처럼 아들의 앞에 서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싶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아득한 꿈만 같았다. 현아, 그가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비의 실력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용과 같은 존재, 이 작은 성읍에 갇혀 있을 하늘이 아니다. 다만 아비는 내가 언제든 자신을 위한 퇴로를 남겨두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단 한 걸음의 실수라도 천추의 한으로 남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만약 그의 아비가 어리고 무지하지 않았더라면 내 어머니는 여기까지 말하자 옆전우는 깊은 한숨을 금치 못했고 그의 눈빛은 아련하게 밤하늘을 응시하며 마치 깊은 추억에 잠긴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애틋함과 동시에 고통이 서려 있었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연혼사, 인 여편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부친의 마음속 감정을 영혼의 힘으로 느낄 수 있었고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이 일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잊기 힘든 과거가 있으셨던 모양이군. 아무래도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어머니에 대해 여편은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부친은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그의 부친은 20살이 넘은 나이에 이미 지무사, 일중의 강자였고 할아버지께서는 그를 가문의 다음 족장으로 점찍어 두셨다고 한다. 하지만 부친의 뜻은 이 작은 청산진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유람하며 세상을 탐험하기를 좋아했고 류흥국과 그 주변 13개 나라를 모두 돌아보고 싶어 했다. 당시 할아버지는 부친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고 비록 세상을 떠돌며 집 없이 지내는 부친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용맹한 독수리는 세장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러 번 부친의 유람을 묵인하고 허락해 주었다. 결국 한 번의 유람 후 부친은 절뚝이며 어린 자신을 데리고 돌아왔고 집 문턱에 다다르자마자 쓰러져 혼절했다. 옆해천, 할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분노에 휩싸였고 여러 번의 진찰 끝에 부친의 모든 경맥이 끊어지고 공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많은 돈을 들여 라몰성에서 많은 연약사들을 초빙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명문 엽가의 제1천재가 하루아침에 폐물이 된 것이다. 그 사건은 엽가에 엄청난 타격이 되었다. 부친은 그 후 수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다쳤는지 아무에게도 입을 열지 않은 채 침묵했다. 비록 가문의 일부 사업을 관리했지만 그는 늘 의기소침했고 어떤 일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오늘날 그의 마음을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오직 자신뿐일 것이다. 어둠 속에서 여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인생은 늘 험난한 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좌절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길고 험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것,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마음속에 희망만 있다면 반드시 변화의 기회가 나타날 것이라고요. 하늘의 도는 자비롭고 인간의 의지는 하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을 품으면 인간도 하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더냐. 엽전운이 나직이 중얼거렸고 주변의 나전, 라전, 일행도 한동안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 비록 경맥이 끊어졌지만 치료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편이 갑자기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뭐라고? 현아, 정말이냐? 엽전운의 몸이 크게 흔들렸고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마음속에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의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내로서 일단 넘어지면 그 자리에 영원히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다리가 끊어져 설 수 없더라도 기어서라도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바로 저 여편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편의 목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웅장한 기계를 담고 있었다. 현소엽,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전이 참지 못하고 갑자기 물었다. 여편이 미소를 지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무도의 정점에 오르고 이 길의 끝까지 가서 이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 직접 보는 것입니다. 무도의 정점에 올라 이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 본다고 모든 사람이 여편의 말에 크게 놀랐다. 무도는 영원하고 신비하며 끝이 없는데 누가 그 마지막 지점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무도의 길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없이 작아질 뿐이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무도는 무한한데 정말로 그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갑자기 묘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저 밤하늘을 오만하게 바라보는 소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마치 정말로 무도의 끝까지 나아가 만물을 굽어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감각에 더욱 경악했다. 말발굽 소리가 빠르게 울리고 밤은 고요했다. 30분 후 여편 일행은 마침내 엽가의 저택에 도착했다. 옆해천 노야를 비롯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아, 현아, 너는 정말 신과 같이 이를 예측하는구나. 노야와 사람들은 여편 일행이 돌아온 것을 보고 한없이 기뻐했다. 그들은 다른 장원들을 지키며 오늘 밤 내내 불안에 떨었고 무슨 불상사라도 생길까 걱정했다. 나중에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다가 여편 일행이 돌아온 것을 직접 보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안도할 수 있었다. 그 후에는 모두가 즐겁게 전리품을 수거할 시간이었다. 혈도, 와 혈아, 두 사람의 저장 반지에 있던 모든 물건이 쏟아져 나왔다.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한번 보고 나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들의 저장 반지 속에 있던 보물들이 너무나 많아 모두를 경악시켰고 게다가 모두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혈도체, 왜 수령들로서 그들은 평범한 물건은 애초에 저장 반지에 넣어두지도 않았을 테니 모두 사용했거나 이미 처리했을 터였다. 혈도의 저장 반지 속에서 옆 노야 일행은 혈도체와 왕가, 그리고 이가, 리가, 류가 두 가문 사이의 연락 편지들을 발견했다. 심지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독약 2병도 있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혈도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청산진에 나타난 것은 분명 왕가 놈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옆해천 노야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최종적으로 정리한 결과 약재는 100여 그루가 넘었는데 모두 이게 영약으로 8만 현패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3개,
영약은 7그루로 4만 현패 이상의 가치가 있었고, 일개, 영약은 단 한 그루도 없었다. 이개, 요핵, 은 70여 개로 7만 현패 이상의 가치였다. 일개, 혼정, 은 3개로 6만 현패의 가치였다. 일품, 단약, 은 30병으로 6만 현패의 가치였고, 이품, 단약은 10병으로 20만 현패의 가치였다. 현표는 56만 현패. 그리고 잡다한 재료들이 대략 10만 현패 정도 되었다. 방금 전 일반 마족들의 몸에서 나온 현표까지 합하면 총 140만 현패 상당의 보물을 얻은 셈이었다. 이는 엽가 1년 수입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 반지 2개를 추가로 얻었다는 점인데, 남월성으로 가져가 경매에 내놓으면 한 개당 10만 현패까지 받을 수 있어다. 현아, 이곳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껏 가져가렴. 옆해천 노야 일행은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기뻐했다. 여편도 사양하지 않았다. 모든 2개와 3개 영약들을 자신의 저장 반지 속에 넣었고 3개의 혼정도 주머니에 챙겼다. 그 후 잡다한 재료 더미 속에서 검은색 강철 덩어리를 하나 집어들었다. 이것은 혼연강인가. 여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기쁨이 서렸다. 3개의 혼정을 보았을 때도 이 정도로 흥분하지는 않았다. 현아, 이 쇠덩어리가 대체 무슨 보물인데 그리 기뻐하느냐? 노야도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 이것은 혼연강입니다. 제가 늘 현병 하나가 부족했는데 이것만 있으면 연재 할 수 있습니다. 여편이 웃으며 말했다. 이 혼연강 덩어리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여편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귀하고 희귀한 보물이었다. 혼연강으로 연재한 무기는 현기를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력으로 조종할 수 있고, 게다가 파현의 효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편은 이 혼연강을 보자마자 몇 개의 얇은 비도로 연재하고 싶었다. 그렇게 되면 혼력으로 조종하여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며 지금처럼 실력이 약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가질 수 있을 터였다. 아, 현병을 연재하는 재료였구나. 노야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보물만 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전리품을 모두 수거한 후 여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혈도체를 섬멸한 후 오늘 밤 엽가의 행동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직 다른 계획이 남아 있었다. 이 늙은이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전웅아, 일족 모두 준비는 되었느냐? 노야가 희죽거리며 웃었고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함께 교활함이 가득했다. 아버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말들이 진 밖에 대기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다. 현아, 너는 집에 남아 집을 지키거라. 이번에는 이가와 유가에게 피해 빚을 피로 갚게 해줄 것이다. 노야는 소매를 휘두르며 호기롭게 저택을 나섰다. 청산진 바깥의 한 공터에는 키 큰 말들이 꼿꼿이 서 있었고 붉은 옷을 입고 얼굴에 붉은 두건을 두른 10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방금 전 죽은 혈도체 마적들이었다. 모두 병기는 갖추었는가? 선두의 선자의 입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놀랍게도 바로 옆 노야였다. 충분합니다. 좋다. 이가와 유가 놈들이 감히 혈도체와 결탁하여 우리 엽가에게 손을 대다니. 옆해천인 나는 비록 잔인하고 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 약하고 착한 사람도 아니다. 감히 우리 엽가를 업신여기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 뼈조차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모두 나전교관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라. 절대 사적인 감정으로 전투에 임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이가와 유가의 장원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일반 약초 농부들은 다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유가와 이가의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 네, 아버지. 네, 노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나저는 얼굴을 가린 두건을 쓰고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너희들, 호칭이 틀렸다. 기억해라. 그는 대수령이고 나는 이수령이다. 알아들었나? 알겠습니다. 이수령님. 좋다. 출발. 이가, 리가, 저택은 오늘 밤도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왕전, 이호연, 리호연, 유천걸, 이월, 리월, 일행이 대청에 앉아 차를 마시며 모두 흥분한 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 자정이 넘었는데 혈도체에서 아직 소식이 없군. 그들은 분명 일을 다 끝냈을 텐데 말이야. 유천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싸늘하게 말했다. 유 형님은 안심하십시오. 혈도체의 명성은 좋지 못하지만 대수령 혈도의 실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옆 노두 일행이 여러 장원으로 흩어졌으니 혈도체의 실력으로는 옆가 장원 하나를 섬멸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호연의 말이 틀림없어 왕전이 음흉하게 웃었다. 이번에 혈도체를 초빙하기 위해 우리 왕가와 주가는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만약 옆가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들여 그들을 초빙할 이유가 없지. 혈도체의 실력으로 보면 옆 노야를 만나지 않는 한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옆가는 눈이 없었군. 하루 만에 2번이나 습격을 당하다니 옆가가 과연 노발대발할지 모르겠군. 옆가의 중요한 장원 몇 군데만 파괴한다면 설령 옆가가 연약사협회와 아무리 협력한다고 해도 죽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호연의 얼굴에는 간교한 웃음이 가득했다. 전숙부님, 우리가 옆가의 시장을 빼앗기만 한다면 그때 우리 이가는 반드시 숙부님께서 왕가의 대관가 되시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월이 즉시 아첨했다. 하하, 뭘 그런 말을. 우리는 그저 기다려보자고.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내 생각엔 거의 다 됐을 거야. 왕전의 눈에는 음험한 빛이 번뜩였고 그는 중얼거렸다. 옆가요. 누구를 탓하겠나. 그저. 너희가 감히 우리 왕가의 죄를 지었으니 죽음으로도 그 죄를 다 갚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가주님,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침과 함께 저편에서부터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문밖에서는 이가의 한 관리인이 잔뜩 지친 모습으로 황급히 달려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그렇게 허둥지둥 뛰어오는 꼴이라니.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이호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가주님. 관리인은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저희 이가의 여러 장원들이 습격을 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뭐라고? 이호연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어둡게 일그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이냐? 설마 옆가 놈들이 감히 손을 쓴 것이냐? 옆가 놈들, 정말 대단하구나. 감히 우리 이가의 장원을 공격하다니 왕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늘의 이치를 무시하는 것이냐? 좋다. 아주 좋아. 이번에는 우리 이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성주대인께서 그들을 절대 용서치 않으실 것이다. 아닙니다. 가주님. 혈도체 놈들입니다. 관리인이 다급하게 외쳤다. 어제 아침 옆가를 습격했던 바로 그 혈도체 무리입니다. 한 시즌 전쯤 그들이 갑자기 저희 이가의 장원으로 들이닥쳐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너무나 강하여 이가는 참혹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이호연은 너무나 경악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꽉 쥐어 산산조각 내버렸다. 어째서 혈도체가 우리 이가를 공격한단 말이냐?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니더냐. 소인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틀림없이 혈도체 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이가 호위병들 중 상당수가 독에 중독되었는데 그 모습이 어제 역가의 경우와 똑같았습니다. 가주님, 큰일입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육아의 관리인이 허둥지둥 뛰어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관리인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자 육아의 가주인 유청걸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예상대로 관리인은 무릎을 꿇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가주님, 저희 육아의 장원들이 혈도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장원들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호위병들이 독에 중독되어 지금 마당에 쓰러져 있습니다. 의사들도 속수무책이라 합니다. 뭐라고? 유청걸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도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왕전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째서 혈도체가 이가와 유가를 습격했단 말인가? 이 일은 분명 뭔가 이상하다. 서둘러라.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 보아라. 이호연은 가슴 속의 공포를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일행은 일사불란하게 마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당에는 이가와 유가의 호위병들이 시커멓게 변한 얼굴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역겨운 악취가 풍겨 사람들을 구역질나게 했다. 이것은 과연 혈도체가 사용하는 독이 분명하군. 어찌 이런 일이. 왕전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경악하여 얼어붙었다. 왕대인, 해독제는요? 해독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호연은 왕전의 옷깃을 움켜쥐고 다급하게 물었다. 맞아요. 왕대인. 이 독은 왕과 당신들이 가져온 것이니 분명 해독제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서 해독제를 내놓으시오. 유청걸 역시 죽을 만큼 초조해했다. 이 호위병들은 유가의 정예 인력들이었다. 그들이 모두 죽는다면 유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 될 터였다. 저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두 가주의 다급한 질문에 왕전은 깜짝 놀라며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왜 혈도체가 이가와 유가를 공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뭐라고? 내가 해독제가 없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너희 왕가의 독이 아니더냐. 이호연은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피를 한 모금 토해냈다. 정말 없습니다. 왕전은 울기 직전이었다. 이 독은 왕가가 혈도체와 직접 거래하여 얻은 것이었다. 왕전은 단지 혈도체를 위한 첩보 활동을 담당했을 뿐 해독제는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 역시 혈도체가 이가와 유가를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왕전, 내 이놈. 지금 이 순간 이호연과 유청걸은 왕전을 두 동강 내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로 가득 찼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버지, 유숙부님, 여기서 불안해하고 걱정만 할 때가 아닙니다. 혈도체가 감히 우리에게까지 손을 댄 것은 분명 뭔가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장원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숙부님, 우리는 두 가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들을 저지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월은 가까스로 이성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그렇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한다. 이호영과 유청걸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가문의 모든 병력을 소집했다. 그들은 혈도체가 자신들의 장원을 더 이상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숙부님, 이월은 갑자기 왕전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저희 이가와 유가의 호위병들이 이렇게 많이 다쳤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즉시 왕가의 소식을 전하여
해독제를 가져올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반드시 빨리 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왕전도 2월의 침착함에 힘입어 겨우 평정심을 되찾고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아주 빠르게 밤새도록 날아가는 비둘기가 남월성으로 향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이가와 유가의 모든 호위병들이 마을 박장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은 밝아오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두 가문의 장원을 유린하던 마적대는 온데간데 없었고 폐허가 된 잔해와 거의 완전히 불타버린 장원들만이 남아 있었다. 손실을 집계한 결과 두 가문의 11개 장원 중 8곳이 파괴되었고 상대방이 미처 휩쓸고 지나가지 못한 3곳만이 겨우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이가와 유가는 거의 8알에 달하는 가문의 기반을 잃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이호연과 유천걸은 즉시 피를 한 모금 토해내며 말 위에서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다. 이호연과 유천걸이 저택으로 옮겨지고 그들이 겨우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이미 이 소식은 청산진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혈도체 마적대가 이가와 유가의 장원을 습격한 다음날 아침, 그들은 다시 엽가의 북쪽 장원을 공격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다. 엽가의 호한, 들에 의해 완전히 저지당했고, 혈도체는 대수령 혈도와 이수령 혈화를 포함하여 전원이 전멸당했으며,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엽가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동시에 엽가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가와 유가가 겪은 막대한 손실의 깊은 유감을 표하고 두 가주가 슬픔을 덜기를 바란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푸, 이호연과 유천걸은 방금 겨우 정신을 차렸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다시금 피를 뿜으며 또다시 혼절하고 말았다. 엽가, 틀림없이 엽가 놈들이 꾸민 짓이다. 두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내뱉었다. 혈도체는 왕가와 주가가 비밀리에 초청하여 엽가의 장원을 파괴하려 했던 무리였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오히려 이가와 유가를 공격했단 말인가? 설령 혈도체가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두 가문의 장원을 모조리 파괴한 후 다음날 아침에 엽가의 장원을 습격하여 결국 엽가의 매복에 걸려 전멸당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엽가는 아무런 인명피해도 입지 않았다니. 두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 모든 일에 숨겨진 의심스러운 점들을 충분히 꿰뚫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호연과 유천걸은 엽가가 분명히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대놓고 말도 안 돼. 혈도체는 우리가 부른 용병인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외칠 수는 없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엽가는 물론 청산진 사람들, 심지어 남월성의 성주부까지 나서서 두 가문을 완전히 박살 내버릴 것이 뻔했다. 이가와 유가는 이가 다 뽑힌 것처럼 굴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엽가가 혈도체를 전멸시켰다는 소식이 청산진 전역에 퍼지자마자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날이 밝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술렁거렸다. 혈도체는 남월성 근방에서 악명이 자자한 마적대였다. 수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으며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 그들의 손에 죽은 평민은 헤아릴 수 없었고 약탈당한 상단 역시 부지기수였다. 이 때문에 남월성 성주부는 특별히 성의군을 출동시켜 여러 차례 대규모 토벌 작전을 벌였으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 혈도체는 거의 남월성의 고질적인 남적인 존재가 되어 모든 상단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 이 두려운 마적대가 엽가의 기습 매복에 걸려 전원 몰살당했다니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도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엽가는 이로써 남월성에서 오랜 골칫거리를 완전히 제거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사건의 파급력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옆해처는 여편의 제안에 따라 100명이 넘는 혈도체 마적들의 수급을 마을 밖 큰 길가에 매달아 놓았다. 더불어 옆가 문중의 일원들과 성위군의 세대대장인 기령, 진풍, 냉도가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불과 한 시즌도 채 되지 않아 몇 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던 그 큰 길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그곳에는 청산진의 토착 주민들뿐만 아니라 약재를 사고 파는 상인들도 왕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흉측하고 사납게 이를 드러내며 눈을 부릅뜬 마적들의 수급을 보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분명 어제 점심때만 해도 옆가의 서쪽 장원이 혈도체의 습격을 받아 참혹한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옆가는 이제 끝장났다고 모두가 생각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옆가가 신의 위엄을 발휘하여 두 수령의 목을 베고 모든 마적을 섬멸했다니. 반대로 이가와 유가의 장원들은 혈도체의 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하룻밤 사이에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 양측을 비교하자 옆가의 강력함과 위세가 사람들의 뇌리에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호강은 과연 호강이었다. 최근 들어 이가와 유가의 명성도 드높았지만 실제 이러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옆가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원래 지난 한두 달 동안 옆가는 유가와 이가의 연합 세력에 의해 압박을 받아 청산진에서의 명성이 다소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혈도체 사건을 겪으면서 옆가의 명성은 다시 한번 치솟았고 심지어 압박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아직 정오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옆가 저택 앞에는 수많은 상단 두목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와 옆가가 백성을 위해 해악을 제거한 것을 축하했다. 심지어 약재를 사고 파는 일부 상인들은 더욱 후한 예물을 가지고 옆가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며 협력을 간청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제 이가와 유가의 장원은 모두 파괴된 상태였다. 만약 지금 옆가와 서둘러 협력하지 않는다면 약재 거래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장사를 이어나갈지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왕가의 봉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 왕가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남월성 전체의 약재 상인들을 모두 봉쇄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은 우리가 왕가 연합과 협력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왕가 연합 스스로도 자신들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설마 우리까지 함께 망하자는 것이겠는가? 상인들은 언제나 이익을 좇는 법이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뿐이었다. 한편 정신을 가다듬고 기운을 차린 이가와 유가는 당연히 옆가가 이대로 잘 사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아주 빠르게 사람들은 은밀하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어째서 옆가는 혈도체의 행방을 그리도 잘 알 수 있었을까? 혹시 남들에게 알려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은 한두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치 갑자기 생긴 의혹처럼 번져나갔다.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당연히 일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정말 그렇잖아. 어째서 이가와 유가는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옆가는 혈도체의 공격 방향을 그리도 신비롭게 알아내어 때맞춰 함정을 설치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함정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아한데 남월성 인근 지역에서 악명 높은 강성한 마적단인 혈도체가 매복에 걸려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몰살당하고 옆가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니. 이 모든 것이 정말이지 조금도 합리적이지 않았다. 설마 이 일에 뭔가 숨겨진 음모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스러운 소문이 퍼져나가자 옆가의 사람들은 그저 차갑게 비웃을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가는 이 소문을 즉시 반박했다. 소문을 반박한 이는 옆 노대인도, 가주 옆전웅도, 심지어 옆현도 아니었다. 바로 성위군의 세대대장인 기령, 진풍,
냉도였다. 알고 보니 이번에 그들이 청산진에 온 것은 이문 부통령령이 탐문하여 혈도체가 청산진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 세 사람이 먼저 이곳으로 파견되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소문이 진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엽가가 혈도체의 행적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혈도체가 정말로 청산진에 나타났던 것이다. 이들 세 사람은 성위군 대대장으로서 몇 차례 토벌 작전을 겪었기에 혈도체의 행동 양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면밀한 분석 끝에 혈도체가 북쪽 장원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미리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연단사협회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해독제와 여러 가지 물품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르렀다. 그제야 엽가는 날개 돋친 호랑이처럼 기세를 얻었으니 여러 세력이 총력을 다해 토벌에 나섰기에 혈도체는 단 한 명의 잔당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모든 백성은 비로소 놀라 깨달았다. 알고 보니 이번 토벌 작전에는 성위군의 3명의 대대장과 연단사협회의 막강한 지원이 있었던 것이다. 어쩐지 엽가가 그렇게 신통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본래 혈도체 전멸은 엽가에게 소소한 명성만을 가져다줄 일이었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성위군은 즉시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백성들은 수년간 피해 굶주린 도적으로부터 고통받아왔기에 이 소식은 단순한 토벌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들은 드디어 안심할 수 있게 되었고 성위군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엽가의 위상 또한 더욱 확고해졌으며 이제 청산진에서 그들을 능가할 세력은 없어 보였다. 이처럼 강력한 협력 체제가 있었음이 드러나자 엽가의 용맹함과 지략, 그리고 성위군의 헌신적인 노력이 시너지를 이루어 엄청난 결과를 도출해냈음이 명확해졌다. 이는 또한 이 깊이 우려했던 바 때문이기도 했다. 리뭉, 이 성위군을 막 지휘하게 되자마자 전 부통령, 고방을 파직한 데다 기령을 비롯한 3명의 성위군 대대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직책을 이탈했으니 이는 성주부와 성위군 내부에서 그에게 불필요한 골칫거리를 안겨줄 수 있는 일이었다. 비록 이문 본인이 이미 지무사, 이중, 경지에 도달했지만 이러한 사안들은 성주부로 하여금 이뭉에게 불만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을 여편이 간파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이 발표되자마자 이문과 기령 일행이 저지른 모든 행동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행위가 이제는 공로로 미화되었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혈도체는 라몰성의 백성과 상인들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가해왔다. 그런데 이뭉이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가 직접 몇몇 대대장을 파견하여 혈도체를 깔끔하게 전멸시켰으니 이는 실로 명백하고도 확실한 공적이었다. 이 소식이 성주부로 전해지자 더 이상 아무도 이뭉을 억압할 명분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지위는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튿날 이른 아침, 기령 일행은 혈도체 마적들의 수급을 가지고 라몰성으로 귀환했다. 이처럼 중대한 소식은 반드시 성주부에 보고해야 했다. 성주부 또한 필히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어쩌면 특별한 포상까지 내릴 수도 있을 터였다. 그렇게 오랜 시간 라몰성을 위협했던 거대한 위기가 뜻밖에도 이토록 손쉽게 해결된 것이다. 이제 청산진은 본래의 평온을 되찾았다. 끔찍한 위협이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다. 상인들은 다시금 활발히 오가며 마을의 생기는 점차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청산진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엽가는 청산진 최고의 호족으로 완전히 복귀했다. 이전에는 감히 넘볼 수 없었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반면 이씨 가문, 리가, 이나 유씨 가문, 류가 같은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쓰레기 더미 속으로 내던져진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엽가를 압박하기 전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공공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처참했으며 이는 곧 엽가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엽가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청산진의 모든 이들은 이제 엽가의 그림자 아래에서만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틀이 더 지나 기령 일행은 마침내 라몰성으로 돌아왔다. 성문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끝을 실감할 수 있었다. 라몰성 대문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던 이들은 놀랍게도 이몽 부통령과 성주부 금이군의 철현, 부통령, 그리고 성주부의 대관가, 모산이었다. 이 대관가는 단순히 공자를 보좌하는 구시 같은 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성주부 전체를 총괄하며 성주를 위해 일하는 진짜 대관가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성주부의 위엄을 상징했으며 그가 직접 영접에 나섰다는 것은 이번 혈도체 토벌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었다. 성문 앞에는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기령 일행과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에 집중되어 있었다. 엄숙하면서도 기대감에 찬 분위기가 성문 일대를 감돌았다. 성위군 소속 기령, 진풍, 랭도, 가철현 부통령님을 뵙습니다. 모산 대관가님을 뵙습니다. 임 부통령님을 뵙습니다. 기령 일행 세 사람은 황급히 말에서 내려 공손히 예를 올렸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긴 여정과 함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보고에 대한 긴장감이 교차했다. 얘는 거두어라. 철현은 온몸이 검게 그을린 중년 남자로 칼로 깎아낸 듯 차갑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뒤편에 있는 두 대의 마차를 가리키며 무뚝뚝하게 물었다. 이것이 바로 혈도체 도적들의 수급인가? 철현 부통령님. 좋아. 이리 오너라. 당장 성주부로 가져가서 확인하게 하라. 철현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성주부 금이군 한 무리가 즉시 달려나와 마차를 넘겨받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고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역사적인 증거를 다루는 자부심이 엿보였다. 금이군 형제분들, 조심하십시오. 이 마적들의 무기에는 모두 맹독이 발라져 있습니다. 기령 일행은 한쪽에 서서 조용히 주의를 주었다. 그들의 세심한 배려는 금이군에게 작은 감사를 불러일으켰다. 마차에는 혈도체의 무기들도 실려 있었다. 이 무기들 중에는 비록 꽤 쓸만한 현병 몇 자루도 있었지만 엽가는 신중히 고민한 끝에 기령 일행에게 그 무기들까지 함께 가져오도록 했다. 어차피 그 정도의 무기는 엽가의 수입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가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철현처럼 엄격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모사는 직접 말에서 내려 마차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마차 안에 쌓여있는 수급들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거친 숨을 내쉬며 침을 뱉었다. 잘 죽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은 죽어도 그 죄를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이를 악물고 말하는 동안 모산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오랜 한이 서려 있었다. 조카야, 혈도체 마적 놈들이 마침내 죽었다. 이제 너는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알고 보니 모산에게는 한때 조카가 있었다. 그는 성주부의 전문 구매 담당자였는데 한 번은 물품을 구매하러 나갔다가 그의 일행이 혈도체의 기습을 받았다. 모산의 조카는 그 습격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고 시신마저도 여러 토막으로 잘려 있었다.
이 사건은 모산의 마음속에 늘 깊은 한으로 남아 있었다. 오늘 혈도체가 전멸하자 모산은 비로소 오랜 한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 속에는 조카를 향한 애도와 함께 복수의 완성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이제야 비로소 치워진 것이다. 모산 대관가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몸을 먼저 돌보셔야 합니다. 기령이 조심스럽게 위로했다. 모산의 사연은 성의군 안에서는 거의 모두가 아는 비극이었다. 모산은 겨우 감정을 억누르고 말에 올랐다. 그는 이뭉을 향해 고개를 돌려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임통령, 당신의 부하 병사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조금도 나쁜 점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 속에서도 인정을 표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모산 대관가께서 과찬이십니다. 이뭉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모산의 진심 어린 칭찬에 대한 기쁨과 함께 부하들이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다. 이 작은 교류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듯했다. 모산 대관가님, 여기에 혈도체와 라몰성 내 몇몇 가문 사이에 오고 간 서신들이 있습니다. 소속된 자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으니 오직 성주부께서 처분하시도록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령은 조심스럽게 혈도체와 왕가, 주가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들을 꺼내 보였다. 이 서신들 속에는 두 가문의 인장이 찍혀 있지 않았고 어떤 가문인지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통해 어떤 가문들이 연루되었는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웠고 더욱이 주가와 왕가 같은 거대 가문들은 서명 없는 몇 통의 서신 때문에 쉽사리 영향을 받지 않을 터였다. 그래서 여편은 기령 일행에게 이 서신들을 성주부에 직접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성주부가 어떻게 처분할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었다. 기령이 모산 대관가를 보자마자 즉시 이 서신들을 건넨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는 성주부가 이 서명도 인장도 없는 몇 통의 서신 때문에 왕가와 주가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혈도체와 원한이 깊은 모산 대관가는 분명히 이 두 거대 가문을 뼛속 깊이 증오하게 될 터이다. 이는 여편이 의도한 바였으며 비록 직접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이들 가문에 대한 모산의 뿌리 깊은 적개심은 엽가에게 있어서 실로 큰 수확이 될 것이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적을 만들어주는 교묘한 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혈도체 마적들의 수급은 성주부로 옮겨졌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마침내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1시간 후 라몰성의 모든 출입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하나의 공고문이 게시되었다. 공고문에는 혈도체가 전멸했다는 결론이 공개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청산진의 엽가가 성의군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로를 높이 찬양했다. 동시에 청산진의 엽가는 라몰성의 명예 가문, 영예 가족으로 봉해져 특정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성주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며 라몰성 내 모든 범죄 활동이 뿌리 뽑힐 것임을 천명했다. 이 공고문은 단순한 발표를 넘어 라몰성의 모든 주민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명예 가문으로 지정된 엽가는 이제 공식적으로 라몰성 전체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사업 확장과 사회적 영향력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다. 비록 혈도체 전멸 소식은 이미 라몰성으로 일찌감치 전해졌지만 이 공식 공고문이 게시되자 라몰성 전체는 한순간에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백성들은 길거리에 모여들었고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엽가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라몰성 모든 주민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용기와 정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왕가, 의사당에서는 가주왕해, 왕해, 왕선, 왕통, 일행의 얼굴이 모두 음침하게 가라앉아 부하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 엽가는 정말 운이 좋군. 혈도체조차도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다니. 보고를 다 들은 왕에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불쾌감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었다. 형님,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은 순전히 엽가의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만약 성희군이 엽가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왕선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기와 불만이 가득했다. 옆에 앉아있던 왕통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둘째 형님, 혹시 이번 일이 정말 성희군 대대장 몇 명의 단독 공로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왕선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무슨 소리냐? 제가 알아보니 기령 그 3명은 겨우 무사, 삼중 경지일 뿐입니다. 이 정도 실력으로는 혈도체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엽가가 혈도체를 전멸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실제 실력이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왕통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그의 말에는 합리적인 추론이 담겨 있었다. 하하, 넷째 아오, 너는 너무 과장하는구나. 엽가에는 옆해천, 이 지무사 2중인 것을 제외하면 겨우 지무사 1중이 2명 있을 뿐이다. 차라리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이 낫겠군. 내가 장담하건대 엽가를 말끔히 없애버릴 수 있다. 왕선의 눈빛은 음침했고 엽가에 대한 깊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말에는 엽가에 대한 뼈아픈 패배감과 함께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다. 됐다. 둘째 아오. 그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우리 왕가는 산적이나 마적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왕가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꼴이 될 것이다. 왕에는 고개를 저으며 왕선의 경솔한 발언을 제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가주의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다. 현재 우리 왕가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유씨 가문과 이씨 가문의 장원, 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우리 왕가의 사업에 필요한 약재를 겨우 간신히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엽가의 약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던 우리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왕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과 함께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들의 원대한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엽가의 부상과 자신들의 몰락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이 엽가는 너무나도 교활합니다. 이씨 가문과 유씨 가문의 조사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실 그날 밤 혈도체는 엽가의 북쪽 장원을 공격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씨 가문과 유씨 가문의 장원을 공격한 마적들은 엽가가 위장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엽가 놈들은 정말이지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일을 성주부에 보고하여 그들을 단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선이 필사적으로 제안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함이 역력했다. 왕선, 너 바보냐? 성주부가 방금 엽가에게 명예 가문의 칭호를 수여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게다가 내가 진실을 말한다 한들 증거가 있느냐? 왕가의 여러 장로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력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멀리 떨어진 청산진의 작은 가문 하나가 자신들을 이토록 골머리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왕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 역가가 우리와 혈도체 사이에 오고 간 서신들을 찾아내 성주부에 넘긴다면 일이 매우 번거로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왕통이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제가 혈도체와 연락할 때 가문의 인장을 전혀 찍지 않았고 가문의 신분 또한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이야. 설령 성주부가 그 서신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형님께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근본적으로 아무도 우리 왕가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통의 말은 왕의 마음속에 작은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왕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다. 엽가에 대한 불안감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바로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밖에서 급히 뛰어들어와 소식을 전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했다. 가주님, 성주부에서 사람을 보내 가주님을 그곳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왕애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체념과 좌절감이 스쳐 지나갔다.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온다더니 며칠 전 일이 겨우 마무리되었는데 또다시 성주부에 가야 하는구나. 왕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미 엽가 문제로 충분히 지쳐 있었다. 가주님, 다음으로 엽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장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는 성의군과 연단사협회가 대체 엽가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조사해야겠다. 이 두 세력의 태도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이하다. 왕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엽가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에 대한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감지하고 있었다. 왕가와 주가가 성주부에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엽가는 번영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다. 저녁 가족 만찬 자리에는 평소처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식탁을 감쌌다. 현아, 요즘 우리 엽가는 꽤 많은 장원들을 흡수했다. 오늘날 우리 엽가는 청산진 약재시장의 7, 8할을 차지하게 된 것 같다. 옆해천, 은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혈도체의 사건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반달이 지났다. 이 반달 동안 엽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고 게다가 명예 가문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어 몇몇 정책에서 많은 우대 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엽가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엽가 사람들은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거의 쉴 틈조차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함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에서 오는 활력이 넘쳐 흘렀다. 엽가는 이제 청산진의 진정한 패자가 되었음이 명확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라면 수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폐관, 수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천현대륙에서는 오직 무력만이 가장 굳건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엽가의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 한들 그것은 그저 거울 속의 꽃이나 물에 비친 달과 같아 결국에는 헛수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충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노인, 로야자, 은 멋쩍게 웃었다. 현아, 내가 하는 말은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늙었고, 수위가 지무사 이중까지 도달한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 더 수련한들 발전할 잠재력이란 미미할 뿐이다. 옆해천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러나 여편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할아버지의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여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표정에는 단호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공법 하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린 그 공법대로 수련만 하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 안에 지무사 3중으로 돌파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이냐? 노인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손자가 요즘 들어 갑자기 매우 신비로워졌고 그 수단이 귀신 같아서 그가 말한 일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한 달 안에 지무사 3중 경지를 돌파할 수 있다는 말에는 노인도 깜짝 놀라 도저히 침착할 수 없었다. 지무사 3중은 라몰성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자의 경지였다. 그것을 한 달 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별것도 아닌 지무사 3중일 뿐인데 그렇게나 놀라시다니요. 그 정도 사소한 일에 그렇게 흥분하시겠습니까? 여편은 아주 평온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과장이나 허세도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확신이 배어 있었다. 만약 새해를 지나 무종, 경지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집을 부숴버릴 정도로 흥분하시겠네요. 지무사 3중으로의 돌파는 라멀성 내에서는 최정상급 강자의 기준으로 여겨졌지만 여편의 눈에는 그저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노인은 그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의 이성으로는 여편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노인은 더욱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무종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오계, 무종이란 말이냐. 그것은 왕국 최강자의 기준인데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어찌 그런 높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단 말인가. 노인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함께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불신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여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물론 할아버지께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공법과 함께라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나갔다.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편은 대지 무온에 완벽하게 적합한 현품, 공법 한 세트를 꺼내 보였다. 이 공법은 그 자체로 류음국의 국고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진기한 지보 중의 지보였다. 여편의 이러한 행동은 가문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다지는 중대한 순간이었다. 아버지, 현아가 준 이 공법은 정말이지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최근 들어 제 현기가 마치 대지 무사 이중 경지로 돌파하려는 듯한 강렬한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엽전웅은 옆에 앉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읊조렸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흥분이 역력했다. 뭐라고? 노가주는 깜짝 놀라며 엽전웅의 귀를 잡아 올렸다. 이놈아, 왜 진작에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쩐지 요 근래 내가 수련실로 자주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했더니 가문의 사업도 내팽개치고 몰래 수련에 매진하고 있었더냐. 내일부터 너는 가문의 사업을 책임지고 이 늙은이는 이제 폐관 수련에 들어갈 것이다. 노가주의 목소리에는 질책과 함께 기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오늘 성주부에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7일 후에 열릴 성주부 연회에 저희 엽가를 초청한다는군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엽전웅은 난감한 듯 말하며 노가주의 폐관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슬쩍 내비쳤다. 성주부 연회라고? 안 가. 노가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번만큼은 그 어떤 말을 해도 연회에 참석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내 폐관을 막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 일은 현아에게 맡기면 될 것이다. 어차피 현아도 남월성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말이다. 노가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엽전웅은 재빨리 초대장을 여편의 앞에 내밀었다. 여편은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잠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스쳤다. 알고 보니 매년 연말 성주부에서는 성대한 연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 연회는 주로 남월성의 큰 공헌을 한 가문과 세력들에게 성주부가 감사를 표하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연회는 성주의 생일과 같은 날 열리기에 남월성 성주의 생일 잔치이기도 했다. 이전에는 남월성에서 명망과 위신이 있는 가문과 세력들만이 이런 연회에 초대받았으며 과거 엽가의 지위로는 감히 참석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엽가가 혈도체를 소탕하여 큰 공을 세웠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가문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기에 비로소 이 성대한 연회에 당당히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었다. 여편은 즉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큰아버지, 성주부에서 청산진까지 사람을 보내 초대장을 전달했다는 것은 그들의 진심 어린 성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연회는 성주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큰아버지는 엽가의 가주이시니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는 아버지, 엽전운을 남월성으로 모시고 가서 그의 몸에 입은 부상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와 아버지까지 합하면 2명인데 만약 가문에서 다른 사람들도 가고 싶다면 함께 가도 좋습니다. 이곳은 남월성의 권세 있는 가문 및 세력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큰아버지께서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편은 이 제안을 통해 가문의 미래를 위한 포석을 놓으려는 듯했다. 뭐라고? 여편의 말을 들은 노가주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강한 흥분과 함께 기대감이 가득했다. 현아, 너 정말 왜 부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냐? 여편의 아버지, 엽전운 또한 격렬하게 흥분했다. 여편이 자신의 부상이 치료될 수 있다고 말한 그날부터 엽전운의 마음은 며칠 내내 계속해서 진정되지 않는 격동 속에 있었다. 지난 보름 동안 그는 매일 여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몸을 단련했고 약물 목욕을 통한 치료도 꾸준히 진행했다. 그러자 실제로 몸이 점차 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시들고 노쇠했던 일부 근육들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다만 몸속에 끊어진 경맥은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여편이 직접 치료를 언급하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감동과 흥분에 휩싸였다. 여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보름 동안의 치료를 거쳐 아버지의 몸은 이제 상당히 잘 회복되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남월성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청산진의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부상을 완전히 치료하려면 남월성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재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며칠 내로 저희 엽가가 본거지를 남월성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편은 중요한 제안을 꺼냈다. 저희 엽가가 왕가와 주가에 맞서 대가족으로 우뚝 서려면 반드시 남월성으로 가서 발전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청산진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영원히 한 지역의 작은 지주나 소호강에 불과할 뿐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여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여편의 말을 들은 여패천의 마음속 또한 크게 동요했다. 사실 그 역시 이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아무리 작은 대가족이라 할지라도 일단 발전하기 시작하면 모두 본거지를 남월성으로 옮겼지
그 누구도 이 시골 마을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엽가는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었지만 남월성의 몇몇 가문에 비하면 여전히 한참 뒤처져 있었고 청산지는 그들의 대본령이었기에 옆해처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여편의 도움 덕분에 최근 며칠간 엽가는 눈부시게 빠르게 발전했고 이제는 정말로 본거지를 옮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남월성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여편이 말했듯이 청산지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품약재나 단약을 구매하려 하거나 무혼, 검사를 한번 받으려 해도 이곳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다. 오직 남월성으로 가야만 가능했으니 이러한 점들이 엽가 후손들의 발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엽가의 사업이 번창한 후 남월성으로 본거지를 옮겨 남월성의 주요 상해, 나 가문들과 교류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훨씬 더 순조로울 것이 분명했다. 옆해처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아, 그 말 명심하겠다. 올해 현춘, 절기가 지나면 우리 엽가는 즉시 남월성으로 본거지를 옮길 것이다. 하지만 청산진의 이 저택에는 반드시 사람이 남아 진수해야 하며 이주하기 전에는 류가 우리 엽가를 영원히 위협할 수 없도록 확실히 손을 써야 할 것이다. 그의 결정은 단호하면서도 빈틈이 없었다. 전웅아, 이번에 너는 현아와 전웅과 함께 남월성으로 가서 김해 남월성에 괜찮은 저택이 있는지 둘러보거라. 만약 가격이 적당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매입하도록 해라. 옆해처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여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가주의 생각이 참으로 주도면밀하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여편은 아버지와 삼촌들을 데리고 조용히 청산진을 떠나 남월성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것이었다. 이번 여정에는 여편의 아버지인 엽전운 외에도 큰아버지 엽전웅, 넷째 숙부 엽전진, 그리고 다섯째 숙부 엽전천이 동행했다. 이들은 모두 엽가 2대 중에서도 중견 핵심 세력이자 엽가의 미래를 짊어질 희망 같은 존재들이었다. 성주부 연회에 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엽가가 남월성 사회에 보다 쉽게 융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다. 한편 원래 가장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엽전당은 일찌감치 가문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왕가와 대립했을 때 그의 처신이 문제가 되었으니 말이다. 사흘 후 엽가 일행은 마침내 웅장한 남월성에 도착했다. 우리 엽가가 정말 앞으로 남월성에서 발전하게 되는 것인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성체를 바라보며 엽전웅을 비롯한 일행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들이 남월성에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자신들의 엽가가 이곳에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억누를 수 없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남월성과 비교하면 청산지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슴이 벅찬 이는 라전 또한 마찬가지였다. 한 달여 전 그가 여편을 따라 남월성을 떠날 때만 해도 그는 폐인이 된 데지 무사일 중에 불과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생명력이 넘치는 대지 무사이중이 되어 있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듯한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은 그로 하여금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약간의 흥분과 함께 믿기지 않는 감정을 느끼게 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편 덕분이었다. 나저는 여편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큰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연단사 협회에 가보겠습니다. 큰아버지는 우선 묵을 곳을 찾으시고 그 후에 근처의 저택들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단사협회로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편은 명확하게 임무를 분담했다. 알겠다. 너희 둘 다 조심하거라. 엽전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전이 함께 있으니 여편의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이윽고 여편 일행 세 사람은 연단사협회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접수대 앞에 서서 몇몇 손님들을 안내하려던 로열, 은 여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두 눈이 번쩍 빛났다. 그녀는 재빨리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뒤 여편의 앞으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녀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다. 현소야. 노월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화 회장님은 계십니까? 그녀는 여편에게 필요한 것을 묻기 위해 재빨리 본론으로 들어갔다. 네, 회장님은 위층에 계십니다. 제가 모시고 올라갈까요? 여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천만에요. 현소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저 노월에게는 영광입니다. 노월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여편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도 평범한 안내원에 불과했을 것이기에 그녀의 감사는 진심이었다. 옆에 서 있던 엽전웅과 나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깜짝 놀랐다. 화 회장님. 설마 연단사협회의 화라헌 회장님은 말씀하시는 건가? 그들은 여편과 연단사협회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회장을 직접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돈독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들은 여편의 놀라운 인맥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노월, 무슨 일이야? 우리를 주관사, 님께 안내하려던 참이 아니었나? 이 녀석은 또 누구지? 갑자기 차가운 콧방귀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조금 전 노월이 응대하고 있던 손님들이었다. 노월이 자신들을 세워둔 채 한 젊은이를 맞이하러 가는 것을 보자 그들의 얼굴은 즉시 극도로 불쾌해졌다. 노월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류 소장,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와서요. 동매, 가대신 모시고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친구, 어떤 친구인데 우리 유 소장님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야. 꼬맹이, 너 일하기 싫은 게로군. 유 소장이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옆에 서 있던 삼각형 눈의 남자가 큰 소리로 기괴하게 외쳤다. 우리 유 소장님은 연단사협회의 주 관사님과 친한 사이시다. 그의 일을 지체시켰다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맞아. 유 소장님을 여기 세워두고 내 친구나 맞이하러 가다니. 우리 유 소장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너는 겨우 안내원 주제에 누가 감히 그렇게 건방지게 굴라고 했느냐. 솔직히 말해서 유 소장 옆에 무리들은 이미 오만방자한 대가 외 습관에 젖어 있었다. 감히 연단사 협회 안에서 위세를 부리다니 그들의 행동은 지나치게 아나무인이었다. 너희들 노월 아가씨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태도를 똑바로 해라. 유 소장 또한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는 두 부하를 한번 질책한 후 태연하게 말했다. 노월, 나는 주 관사님을 급히 찾아뵐 일이 있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으니 내가 직접 우리를 안내해라. 내 친구들은 물건을 사러 온 것이냐. 다른 사람을 시켜 안내해도 될 것이다. 유 소장은 이미 여편 일행을 한번 훑어본 상태였는데 그들이 남월성에서 자신이 아는 어떤 대가족의 자제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의 말투에는 자연스럽게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유 소장님, 제 이 친구들은 정말이지 특별한 분들입니다. 주 관사님은 위층에 계시니 동매가 안내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접대가 소홀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노월은 계속해서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유 소장의 얼굴색은 즉시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최근 노월이 연단사 협회에서 꽤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방금 전 그렇게 많은 말을 한 것 자체가 상대방을 매우 배려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다. 그런데도 노월이 이렇게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무례하게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건방지게. 우리 유 소장님이 누구라고? 너에게 이렇게 많은 말을 해준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라. 어서 우리를 모시고 올라가지 못할까? 우리들의 시간은 매우 귀하단 말이다. 삼각형 눈의 남자는 유 소장이 눈썹을 치켜뜨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소리쳤다. 유 소장이라고? 설마 남월성 통제소의 류성, 부소장을 말하는 것인가? 나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내가 알면 된 것이다. 삼각형 눈의 남자는 나전을 몇 차례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만약 눈치가 있다면 내 도련님더러 저쪽으로 비켜서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고 탓하지 마라. 이 남월성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곳이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테니 어서 물러나라. 그의 경고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여편은 할 말이 없었다. 노월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려던 것뿐인데 설마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겪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 유 소장이라는 작자가 일처리 방식이 다소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다. 길 안내는 누가 해도 상관없는 일인데 굳이 노월처럼 책임있는 사람을 지목해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 드는 것을 보니 정말이지 한가한 사람이 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여편의 눈빛은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노월, 너희 연단사 협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 저런 미친 개 같은 부류들은 당장 쫓아내 버려라. 이 말이 터져나오자 연단사 협회 전체가 순식간에 경악에 휩싸였다. 이 녀석, 지금 누구에게 욕하는 것이냐? 삼각형 눈의 남자는 즉시 으르렁거렸다. 옆에 서 있던 유 소장의 얼굴 또한 창백해졌으니 분명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그의 분노는 표정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바로 이때였다. 아래층에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차분하면서도 냉철한 목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다. 주화용. 이 연단사 복장을 한 채 위층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그 도포는 위풍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으며 가슴에 달린 흑철 휘장에는 연단로, 문양 주위로 은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다. 이는 이품 연단사만이 입을 수 있는 복장이었다. 주화용을 보자마자 방금 전까지 얼굴이 창백했던 유 소장은 즉시 해벌쭉 웃으며 재빨리 걸어나갔다.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를 맞이하러 올라와 겸손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주 총관사님, 이 이품 연단사 복장은 정말이지 비할 데 없는 위풍당당함이 넘치십니다. 쯧쯧, 마치 옥처럼 고결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그 풍류와 호탕함이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주화용은 그의 아첨에 분명히 흡족한 듯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류 소장님, 어쩐 일로 이곳까지 발걸음하셨습니까? 커흠, 류 소장은 두 손을 연신 비비며 잔뜩 조아린 자세로 공손하게 입을 열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에 제가 총관사님께 부탁드렸던 단약 때문에. 그거 말입니까? 최근 제가 너무 바빠서 아직 연단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만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잊은 건 아니니 며칠 뒤에 다시 오시면 아마 제가 모두 완성해 놓았을 겁니다. 류 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 극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 당장이라도 욕설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애써 허허 웃었다. 괜찮습니다. 주 총관사님께서는 연단술사협회의 총관사이시며 얼마 전 이품 연단사로 돌파하신 귀한 신분이십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건강을 잘 챙기셔야죠. 제 단약이 조금 늦어져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류 소장님께서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방금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래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주화용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서비스 카운터가 시야를 가로막아 대연회장 아래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하, 별일 아닙니다. 그저 기협회 연단술사 협회의 서비스 직원이 조금 느긋하게 대응하길래 게다가 저더러 미친 개라며 쫓아내려 하는 바람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주 총관사님께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주 화용의 안색은 삽시간에 검게 가라앉았다. 아, 어느 서비스 직원입니까? 제게 말해보십시오. 보아하니 그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게... 류 소장이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갑자기 대연회장 안에 무심한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져 모든 이의 귀에 명확히 박혔다. 주화용, 너 지금 꽤 위풍당당하구나. 고작 이품으로 돌파했는데 벌써 이렇게 기세등등하다니 정말이지 대단한 기백이다. 입을 연 사람은 바로 여편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멍하니 얼어붙었다. 이 소녀는 대체 어느 집 자제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것인가? 이분은 연단술사협회의 총관사이자 방금 이품 연단사로 승진한 주 화용대인이시다. 이런 신분은 남월성에서도 이름 높은 인사인데 고작 이품에 돌파했을 뿐이라고. 이품 연단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나 하는 것일까? 순식간에 연단술사협회 대연회장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주화용은 이 목소리를 듣고 비록 매우 익숙하다고 느꼈지만 누구인지 끝내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싸늘하게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말하는 기세가 참으로 엄청나군. 과연 누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구나. 끝났군. 엽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을 보기도 전에 연단술사협회의 총관사에게 미움을 샀다니 이품 연단사라면 설령 아들이 회장과 친분이 있다 해도 이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터였다. 라전 역시 여편을 보며 깊은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 류 소장이 남월성 감찰청 부소장이라지만 그 정도 관직은 정식 직위도 아니었고 자신이 돌파한 이후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주화용은 연단술사협회의 당당한 총관사이며 이품 연단사. 자신과 같은 이중 지무사 강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득죄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라 교관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주화용은 이미 서비스 카운터 쪽에 서 있는 여편 일행을 발견했다. 그의 잔뜩 성나있던 얼굴 표정은 즉시 굳어졌고 발걸음마저 멈춰섰다. 현소협. 주화용의 동공이 갑자기 크게 확대되었다. 방금 그 말을 한 것이 너였느냐? 류 소장이 데려온 부하들은 주화용의 어조가 변한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즉시 소리쳤다. 주 총관사님, 바로 이 자입니다. 방금 이 자가 총관사님을 모욕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류 소장님을 미친 개라고 부르며 이 녀석이 그를 길거리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협회의 서비스 직원인 노월의 친구인 듯한데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녀석인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 총관사님. 총관사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희가 당장 저놈을 밖으로 걷어차 버리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속으로 싸늘하게 비웃었다. 연단술사협회에서 감히 오만방자하게 굴다니 이번에 내 놈이 어떻게 죽는지 두고 보겠어. 굳어있던 주화용의 얼굴은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왔고 이내 그는 눈을 번뜩이더니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무리 속에 서 있는 노월을 맹렬히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에 절규하다시피 외쳤다. 노월 이 망할 놈아, 현소협께서 오셨는데 어째서 일찍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현소협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감히 현소엽을 이곳에서 기다리게 하다니 너 이제 서비스 반장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게로구나. 그는 소리를 지르자마자 급히 밝은 웃음을 지으며 여편의 곁으로 달려가 허리를 숙여 굽실거리며 말했다. 현소엽, 남월성에는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연단술사협회에 오실 거라면 미리 사람을 보내 알려주셨어야죠. 제가 직접 문 밖으로 나가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상황인가? 모두는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후비적거렸다. 여편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럴 수는 없죠. 당신은 이미 이품연단사인데 이품연단사 아닙니까? 그렇게 존귀한 신분이신데 당신이 문 밖으로 나와 저를 맞이한다면 그야말로 당신에게 모욕을 주는 셈이죠. 주화용은 북채처럼 고개를 맹렬히 흔들었다. 헤, 현소엽께서 농담하시는군요. 저 같은 이품연단사가 현소엽의 눈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현소엽의 지도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토록 빠르게 이품으로 돌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저에게 화가 나셨다는 뜻이로군요. 저에게 화가 나신 것은 괜찮습니다만 부디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의 죄가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쿵! 그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마치 눈앞에 이 사람이 자신들이 알던 주화용이 전혀 아닌 것 같다는 듯 자신들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화용은 노월을 돌아보며 물었다. 맞다. 노월. 오늘 현소엽께서는 협회에 무슨 일로 오셨지? 노월은 즉시 말했다. 주총관사님, 현소엽께서는 화라연 회장님은 뵙기 위해 오셨습니다만 방금 류 소장님 일행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뭐라고? 주화용의 안색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류 소장의 마음속에는 즉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류성 맞지? 방금 내가 착각했군. 예전에 자네가 내게 부탁했던 단약연단은 다시 생각해보니 난이도가 매우 높아 내가 완성할 수 없을 것 같네. 여기 자네가 가져왔던 재료일세. 도로 가져가게. 주화용은 손을 휘두르자마자 즉시 한 무더기의 재료가 류성의 눈앞에 나타났다. 안 됩니다. 주총관사님, 제발 안 됩니다. 류 소장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틈도 없었다. 모든 재료를 던져버린 후 주화용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맞다. 방금 현소엽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지. 우리 연단술사협회는 그런 미친 개 같은 것은 받지 않네. 앞으로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야. 이봐, 어서 류 소장 일행을 밖으로 끌어내도록. 연단술사협회는 저런 미친 개 같은 것을 환영하지 않으니 앞으로 우리 연단술사협회는 그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 한 번 오면 한 번 쫓아내도록 해라. 설마, 정말로. 류 소장의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뒤이어 한 무리의 호위병들이 올라와 기절한 류 소장 일행을 밖으로 들어옮겼다. 현소엽,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괜찮으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마친 후 주화용은 조심스럽게 여편의 안색을 살폈다. 그가 여편에게 아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심으로 여편을 존경하고 있었다. 며칠 전 그가 예상치 못하게 이품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여편이 연단술사협회에 있을 때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여편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일품에 머물러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여편은 담담하게 말했다. 되었네. 나는 화라연 회장에게 볼 일이 있으니 자네가 길을 안내해주게. 주화용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여편이 자신을 용서했음을 깨달았기에 그는 즉시 말했다. 예,
현소엽,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금 바로 회장님은 뵙러 가겠습니다. 이때 그는 몸을 기울여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는데 마치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인물을 안내하는 것 같았다. 엽전운과 라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역시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앞이 핑 도는 기분이었다.